할머니,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5년 전 손주한테 들은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는데 옛날 얘기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한마디 했더니 짜증을 낸다든지, 자녀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바빠. 나중에 하고 끊어버린다든지, 이웃집 젊은 부부는 인사를 해도 이어폰 끼고 고개만 까딱한다든지. 처음엔 저도 화가 났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답답해 하셨을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0분 동안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건 뭘까요? 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겪은 일들, 주변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알려준 방법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중간에 물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뭔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법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제1막 세대가 다르면 언어도 다르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손주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완전 레전드예요. 레전드? 전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진짜 좋다는 뜻이래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손주들이 하는 말 알아듣겠어요? 대박, 쩐다, 가성비, 인싸, 꾸안꾸. 처음 들어보는 말들 천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어가 다른 건 단순히 단어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자랐어요? 어른 말씀은 무조건 들어라, 참고 견뎌라,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내 감정도 중요해. 힘들면 쉬어도 돼. 나를 표현해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어느 게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니까 교육 방식도 달랐던 거죠. 제 친구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70대 중반이신 분인데 딸이 회사를 그만둔대요.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번아웃 왔어. 번아웃? 불이 꺼졌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화부터 나더래요.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었대요. 그걸 알고 나서 친구분이 얼마나 미안해 하시던지. 이게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는 건강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신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전화를 좋아하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나 SNS를 더 편하게 생각해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전화하면 부담스러워요. 미리 카톡으로 물어보고 통화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얘가 날 피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전화가 스트레스래요. 일하다가 전화 받으면 집중력 깨지고 회의 중이면 곤란하고. 그래서 문자로 지금 통화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대요. 우리 세대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전화하는 게 더 예의고 문자는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손주들은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휴대폰 보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밥 먹을 때 휴대폰 치워라고 야단쳤을 텐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상이거든요. 밥 먹으면서 뉴스도 보고 친구들 소식도 확인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젊은 세대가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 자체가 달라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어른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막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젊은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화낼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요. 그러면 손주들도 기분 좋게 설명해줘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심 가져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세대가 다르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막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젊은 세대의 진짜 고민을 들어볼게요. 제2막, 우리가 몰랐던 젊은 세대의 고민. 제가 손주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좋겠다. 우리 때보다 세상이 훨씬 살기 좋잖아. 그랬더니 손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애들이 뭐가 힘들다는 거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 비교의 시대예요. 우리 때는 어땠어요?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만 비교했잖아요. 옆집 애가 대학 갔네, 건너집 애가 취직했네. 그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요.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좋은 차 사고, 누구는 예쁜 집에 살고. 하루 종일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제 조카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모, SNS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어 보여요. 알고 보니 그게 다 진짜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올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래요. 근데 매일 그런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된대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건 우리한테 TV 보지 말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래요. 두 번째는 취업과 돈 문제예요.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희망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꾼대요. 제 아들이 30대 후반인데 아직도 전세 살아요. 12년 넘게 일했는데 집을 못 사요. 제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아껴 쓰고 저축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집값은 5억이 넘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때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기를 많이 한대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사는 것 포기.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까지 생겼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좀 힘들어도 참고 해봐라 싶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참아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외롭대요. 친구도 많고 SNS에 사람도 많은데 외롭다고 해요. 제 손주가 대학생인데 어느 날 우울해 보이길래 물어봤어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만나도 다들 휴대폰만 봐요. 같이 있는데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때는 친구 만나면 얼마나 떠들고 웃었는데 요즘 애들은 옆에 있어도 휴대폰만 본대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만나는 게 부담스럽대요. 옷도 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준비하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외로워진대요. 네 번째는 부모님 기대예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 기대가 너무 힘들대요. 제 친구 이야기예요. 아들이 의사인데 그 친구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의사야, 대학병원 다녀, 이렇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의사를 그만둔대요. 그 친구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10년 넘게 공부해서 의사 됐는데 그만둔다고? 미쳤어? 근데 아들 입장은 달랐어요. 의사가 자기 꿈이 아니었대요.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산 건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 이러면서요. 근데 저는 그 아들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요. 그게 우리 세대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먼저였죠. 근데 요즘은 개인이 중요한 시대래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처음엔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시대가 바뀐 거더라고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우리 때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됐어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정년까지 다니고 은퇴하면 연금 받고 계획이 섰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내일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내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 조카가 IT 회사 다니는데 요즘 AI 때문에 걱정이 많대요. 이모, 내일을 AI가 다 할 수 있대요. 나중엔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긴장하고 더 피곤한 거죠. 여기까지 듣고 보니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젊은 세대가 힘들죠? 물론 우리가 살아온 시대도 힘들었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힘드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 맨날 피곤하대?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대화가 달라져요. 다음 막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젊은 세대는 비교의 압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부모의 기대, 미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와 다른 방식이지만 그들 나름의 고통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소통이 한결 쉬워집니다. 제3막 갈등의 순간 어떻게 대응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손주한테 좋은 말 해줬는데 싸움이 됐어요. 딸한테 조언했는데 화를 내요. 며느리한테 관심 보였는데 간섭한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타이밍과 방법 때문이에요. 첫 번째, 조언은 청할 때만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하고 싶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언을 안 좋아해요. 특히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더더욱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손주가 대학교 전공 고민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이 좋지. 안정적이고. 그랬더니 손주가 표정이 굳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까 손주가 서운해했대요. 할머니는 내 꿈보다 안정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손주는 조언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고민을 들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요. 손주가 고민을 말하면 일단 듣기만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그러면 손주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요. 가끔은 그냥 들어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정말 듣기만 하면 돼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아요. 두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손주는 벌써 취직했던데 내 동생은 벌써 결혼했는데
이런 말 정말 독이에요. 우리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나는 못났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제 친구분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고등학교 동창 아들은 벌써 집 샀던데? 그랬더니 아들이 한동안 연락을 안 했대요. 나중에 화해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실패자 같았어요. 제가 노력 안 해서 집 못 산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분이 얼마나 후회하시던지요. 비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말이 훨씬 힘이 돼요. 세 번째,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우리 세대는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참으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근데 요즘은 감정이 먼저예요. 문제 해결보다 감정 공감이 우선이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손주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음부턴 조심해. 근데 이건 손주 입장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자기 탓하는 것처럼 들려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속상했겠다. 힘들었지? 이렇게요. 그럼 손주가 마음을 열어요. 네, 진짜 속상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더해요. 감정을 읽어주면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져요.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에요. 네 번째,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부담스럽대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한테 그래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집에 가고 이것저것 챙기고. 우리는 좋은 의도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래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며느리한테 매일 아침 전화를 했대요. 어제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애들 학교 잘 갔어? 이렇게요. 근데 며느리가 나중에 남편한테 말했대요. 매일 전화 오면 부담스러워요. 보고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런 건데 며느리는 감시받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묻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챙기고. 이 정도가 딱 좋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왜 거리를 둬야 해? 그런데 이게 요즘 방식이에요.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해요. 다섯 번째, 잘못했으면 사과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세대는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걸 잘 안 배웠어요. 어른이 뭘 잘못했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근데 요즘은 달라요. 어른이라도 잘못하면 사과해야 해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손주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사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잘해주려고 한 말인데. 근데 손주가 저를 피하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과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너한테 상처 주는 말 했지? 미안해.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그랬더니 손주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사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여섯 번째, SNS는 조심하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손주나 자녀가 올린 글에 이것저것 댓글 달고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우리는 관심 표현인데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제 친구가 딸 페이스북에 매일 댓글을 달았대요. 우리 딸 예뻐, 사랑해, 이런 거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를 차단했대요.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그래서 SNS는 보기만 하고 댓글은 가끔만 다는 게 좋아요. 특히 딸이나 아들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대신 직접 메시지로 엄마가 내 글 봤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보내면 훨씬 좋아해요. 일곱 번째, 선물도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주고 싶잖아요. 옷도 사주고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근데 요즘은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옷은 취향이 다르니까 잘못 사주면 안 입어요. 그럼 우리는 서운하고. 차라리 돈이나 상품권 주는 게 나아요. 내가 필요한 거 샀으라고 하면서요. 처음엔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더 좋대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식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둘 공간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해주고 더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갈등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조언은 청할 때만 비교는 절대 금지.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적절한 거리 유지, 잘못하면 사과하고. SNS는 조심하고 선물은 전략적으로. 이 7가지만 기억해도 갈등이 훨씬 줄어들어요. 물론 처음엔 어색해요. 평생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큰 변화는 손주가 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엔 할머니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자주 안 왔는데 요즘은 먼저 연락해요. 할머니, 주말에 갈게요. 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막으로 넘어갈게요. 갈등을 넘어서 진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좋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막에서 진짜 화해와 이해의 기술을 배워볼게요. 제3막 화해와 이해의 기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등을 피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손주하고 관계가 정말 좋아진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해줬어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힘들었던 일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손주가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냥 잔소리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힘든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첫 번째 이해의 기술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세대는 자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옛날 얘기 해봤자 뭐해,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만 방식이 중요해요. 교훈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담으로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자기들이 배울 점을 스스로 찾아요. 두 번째, 젊은 세대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제가 손주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한테 요즘 애들이 뭐하고 노는지 가르쳐 줘. 그래서 손주가 유튜브 보는 법, 인스타그램 하는 법, 넷플릭스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이걸 왜 봐야 해? 싶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애들이 이런 걸 보면서 크는구나. 그래서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같이 봤어요. 저는 별로였는데 손주는 엄청 웃더라고요. 서연아, 이게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설명해줘요. 그럼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중요해요. 손주가 그걸 알아봐요. 할머니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네. 요즘은 손주가 할머니, 이거 봤어요? 하면서 재밌는 영상을 보내줘요. 그럼 저도 보고 할머니도 봤어 하고 답장해요. 그게 우리만의 소통 방식이 됐어요. 세 번째, 공통 관심사를 만드세요. 세대가 다르면 관심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게 없어요. 그럴 땐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야 해요. 제 친구는 손주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대요. 수영요.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었는데 손주가 옆에서 도와주더래요.
같이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대요. 운동 끝나고 차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은 손주랑 같이 드라마를 봐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같이 보고 카톡으로 감상평도 주고받고 저는 손주랑 요리를 같이 해요. 손주가 요즘 유행하는 요리를 가르쳐주면 제가 옛날 방식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만날 이유가 생겨요. 이번 주에 이거 해볼까? 다음에 저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우리 세대는 감사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말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 작은 것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해요. 손주가 집에 왔을 때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내가 와주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전화했을 때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평생 안 하던 말이라.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감사를 표현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만나서 좋아요. 엄마, 항상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쌓이면 관계가 좋아져요. 다섯 번째, 작은 전통을 만드세요.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 가족만의 작은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꼭 같이 밥 먹는다든지, 손주 생일에는 할머니가 꼭 미역국을 끓여준다든지, 명절 전날에는 꼭 같이 전을 부친다든지, 이런 작은 전통이 쌓이면 가족의 유대감이 강해져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손주한테 문자를 보내요. 서연아, 할머니야. 이번 주도 화이팅. 딱 이 한 줄이에요. 그럼 손주가 답장해요. 할머니도 화이팅. 이게 벌써 2년째예요. 어느 날 깜빡하고 문자를 안 보냈더니 손주가 먼저 보내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문자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전통이 된 거예요. 여섯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해요. 세상이 변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도 조금씩 변해야 해요.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젊은 세대하고 멀어져요. 내 때는 이랬어,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만 하면 애들이 안 듣고 싶어 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변했구나. 나도 배워야겠다. 스마트폰 쓰는 것도 배우고, 배달 앱도 배우고, 은행 앱도 배우고. 처음엔 어려워도 배우다 보면 적응돼요. 제가 70대 후반인데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요. 손주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손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진짜 트렌디해요. 트렌디가 뭔지는 나중에 찾아봤는데 좋은 뜻이더라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니까 손주하고 대화가 더 잘 돼요. 손주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어요. 가끔은 실수하고 가끔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가끔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걸 상대방이 알아봐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시네. 우리 엄마가 변하려고 하시네. 그 마음이 전해지면 상대방도 변해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손주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달라요. 저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러면 가족 관계가 달라져요. 억지로 만나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은 가족이 돼요. 손주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다음 주에도 갈게요.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이게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손주가 편하게 느끼는 것. 그게 진짜 화해고 진짜 이해예요. 진짜 화해와 이해는 7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상대 세계를 경험하고
공통 관심사를 만들고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전통을 만들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넘어갑니다. 에필로그.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조언 참기, 비교 안 하기, 감정 읽어주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요. 그게 쌓이면 달라져요.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 순간 보면 관계가 좋아져 있을 거예요.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달랐던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도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돼요. 세대가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손주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 나이가 되면 저도 할머니처럼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성공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손주한테 보여준 게 단순히 세대 소통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표현 방식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때는 등 밀어주고 밥 많이 해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요즘은 감정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도 사랑하고 젊은 세대도 사랑해요.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들은 걸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손주가, 자녀가, 며느리가, 사위가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할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과 화해하려는 모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